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일요일 취재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동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경입니다. 예, 한국입니다. 네. 드디어 김영철 검사의 고소장을 받았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의외로 그 서초경찰서에서 그 정보 공개 결정을 이제 빨리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정보 공개 청구를 제가 한 수요일 날 이게 고소장이 접수가 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쯤에 정보 공개 신청을 했는데 금요일 날 바로 정보 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저희가 고소장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고소장을 받는데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냥 고소만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뭔가 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뭐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그걸 내놓지 못했습니다. 고소장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 보도를 이제 그 반박하기보다는 결국 그 언론 플레이용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어요. 네. 사실상 내가 일단 고소장을 제출을 했으니까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알리바이를 이제 증명해 보이기 위한 하나의 이유식 행위가 아니었나. 네. 왜냐하면 고소장 맨 뒤편에 보게 되면 입증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입증 방법이 공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자기 위안용 고소장. 네. 네. 하다못해 그 작년 11월 7일에 그 장시호로부터 받았다는 그 문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이거 논란이 종식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첨부를 안 했어요. 네. 그럼 그냥 일방적인 그 검사의 한쪽 당사자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기자들이 받아쓰면서 마치 논란이 이제 종식된 것처럼. 네. 그리고 저희 보도가 사실상 이제 헛다리를 짚은 것처럼 또 무리한 보도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갔는데 검사들이 그 주장하면은 뭐 다 그게 진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언론들이 그냥 무책임한 이제 김영철 검사의 이 받아쓰기, 이 보도, 이게 나중에 굉장히 정말로 얼굴이 화끈거릴 겁니다. 네. 자, 우선 어제 촛불 집회가 90차 촛불 집회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하이라이트 했던 부분은 김영철 검사, 장시호 녹취록 관련한 이 이야기가 나올 때였는데 그때 마침 강진구 기자님이 오랜만에 촛불 집회 이번에 무대에 서셨어요. 네. 5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아마 어제 촛불 집회의 라이브 영상을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저희 보도했던 내용들이 딱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장시호 녹취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한번 오늘 방송 시작 전에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하지만 검찰의 위기는 이게 다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검찰 조직 전체를 집어삼킬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언론 뉴탐사가 입수해 보도했던 장시호 녹취 파일 때문입니다. 1300개의 장시호 녹취 파일에는 겉으로 정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온갖 협잡과 음모를 일삼고 있는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장시호 녹취 파일 등장인물은 김스타, 김영철 검사 한 명이 아닙니다. 윤석열부터 한동훈, 강백신, 김창진, 박주성, 검찰 조직 내 하나회로 불리던 이들은 박영수 특검 때부터 한솥밥을 먹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야당 탄압과 언론 탄압, 정권 보위의 최일선에 있는 정치 검사들입니다. 이들에 의해 복동이 특급 도움이라고 불리던 장시호는 정치 검사들이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그들의 치명적인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 다 아시죠? 장시호 표현을 빌리자면 말 그대로 장시호가 녹취 파일을 통해 정치 검사들의 후다를 땄습니다. 불륜 조직은
검찰 조직을 삼킬 거대한 쓰나미의 작은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장시호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용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산더미 같은 자료를 주면서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장시호가 이재용을 보고 눈물을 흘리자 검사들은 교도관을 물러가게 하고 두 사람만이 따로 면담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까지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장시호가 이재용에게 제가 회장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재용이 어차피 우리는 시호씨 증언을 부정할 거니까 시호씨도 살려면 검찰이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검사들이 집단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야 될 중대한 위중교사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법원에서 이재용 사건이 파기환송되자 또다시 장시호를 호출했습니다.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장시호가 알고 있는 이재용의 치명적 핸디캡 프로토콜 마약 사건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대가로 장시호는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던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횡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재용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7개월 후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고 치명적인 핸디캡인 마약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윤석열 등 정치 검사들이 정의의 화신으로 등극하게 된 국정농단 사건 이면에는 이처럼 검찰 권력과 자본 권력의 추잡한 사법 거래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법정에서 연어 술판 회유 공작을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내에서 공무원들끼리 술판을 벌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시호는 한동훈 검사가 탕수육도 이빠이 시켜주고 하겐다즈도 많이 먹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장시호가 법정 구속된 후 연어 술판보다 더 엽기적인 이벤트가 검사실에서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서 취재 중에 있습니다. 피의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허위 진술, 자백 강요, 별건 수사, 공범을 동원한 회유 압박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시호를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대장동 사건에서는 유동규,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쌍방울 김성태가 정치 검사들이 원하는 수사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 검사들의 수사농단, 권력 남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돼야 할 조직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4.10 민심은 검찰 조직의 전면적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시호 녹취 파일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의 쓰나미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언론 뉴탐사가 어제 이제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게 검찰의 개혁이 아니고 이제는 해체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장시호 녹취 파일의 내용 자체가 매우 놀라운 얘기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새로운 내용을 또 하나 공개를 할 텐데요. 이게 단순히 뭐 장시호가 그냥 문자 하나 보냈다고 이게 덮여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워낙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언론들이 지금 이 취재를 안 하고 있어서 문제지. 그래서 오늘 이제 주된 메인 뉴스는 김영철 검사의 고소장인데요.
방송 직전에 이제 김영철 검사 얘기로 좀 넘어가서 방송 직전에 그런 기사도 좀 났다면서요. 이번에 검사 이제 후속 인사가 있을 거잖아요. 김영철 검사도 지금 인사 선상에 좀 뭐 승진 인사 네. 선상에 지금 올라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이제 1, 2, 3, 4차장 이제 후임으로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건 대검에서는 이제 어미준이 이제 그 김영철 검사보다는 이제 좀 상관이죠. 그래서 엄희준 정도는 이제 차장 검사로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 보니까 그 지금 현재 과장급인 대검 과장급인 김영철도 이제 파격적인 승진 발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김영철의 경우는 장시호 녹취 파일 건으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6개월 전에 사과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종식됐다. 종식됐다요, 논란이. 네. 야, 이거 뭐 종식되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바라는 거죠. 뭐. 종식됐다고 믿고 싶은 건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 참. 아직 그 녹취 파일 1,300개 중에서 저희가 1%도 안 깐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계속 하나씩 좀 고소장 김영철 검사를 논란의 종식으로 만들어준 그 고소장 한번 살펴보죠. 이 고소장은 물론 뭐 사진이 여기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고소인이 누군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진을 올려놓은 거고요. 고소인은 김영철 돼 있고요. 피고소인은 저는 이제 강진구, 변희재 두 사람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하고 우리 안 대표님도 지금 이름 들어가 있네요. 네, 섭섭할 그러니까 제가 잠깐 섭섭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 불상자까지 넣어가지고 총 5명을 피고소인으로 해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네. 자, 성명불상자는 이제 변희재 미디어워치 직원으로 미디어워치 직원, 편집 책임자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총 5명인데요. 인원수도 조금 이제 많게 해서 뭔가 좀 큰 범죄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지 한번 봅시다. 네. 일단 김영철 검사가 이렇게 무리하게 고소장을 급하게 제출했던 이유가 뭘까? 한번 따져보면요. 일단 그 제보자분이 일단 있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그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이 사람이 다른 언론사에다가 막 제보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장시호 씨를 포함해서 장시호 씨도 지금 제보자로 전환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보자들 그리고 또 거기 등장하는 수많은 그 지인들 그룹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추가로 뭔가를 제보하는 것을 일단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언론사들이 지금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납작 엎드립니다. 처음에는 약간 이거 뭐지 이러다가 지금은 급속히 저자세로 아니면 보도를 안 하는 쪽으로 고소고발도 당할 것 같으니까. 특히 또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 뉴탐사 보도를 이제 그 근거가 인용 안 해도 없는 이제 되는 허위 보도로 클로징을 하고 싶다. 그렇지. 근거를 뭐래도 좀 해달라. 던져다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언론들 이제 그렇죠. 뉴탐사 보도를 인용을 이제 무서워서 잠깐 못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이제 고소고발 들어가니까 그거 봐라. 아유 이제 사워 그레이프스라 그러죠. 심포도가 여기서 적용되는 거죠. 아유 그래 뭐 아니겠지. 검사가 설마 이라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지금 보십시오. 인사에 물망이 오르지 않습니까? 김영철 검사가.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도 사실 김영철 검사를 지금 보호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대검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5월 6일 날 보도를 했는데 지금 열흘이 넘도록 대검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이유 뭔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고소장을 제출 안 하면 스스로 시인하는 것 같은 또 효과가 있으니까 저렇게라도 하는 거겠죠. 대검 공보관이 이제 모 언론하고 인터뷰한 거에 보면 본사는 이 검찰 조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없다.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조직 차원에서 할 말은 없다. 이렇게 사실상 이제 꼬리 자르기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 조직에서. 김영철 당신 선에서 장시호하고 김영철 검사가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검찰 조직 내에서 웬만한 특수부 검사들은 실력치기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게 터지니까 아휴 영철 이것도
터질 게 터졌구나 이거. 올 것이 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요,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하기 위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름이 검사징계법이라고 돼 있어요. 검사징계법의 2조에 보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검사를 징계하게 돼 있는데, 검찰청법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했을 때, 그럼 세 번째 보시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거는 뭐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죠. 그 장시호 씨하고 이제 그 이건희 회장 그 사망했을 때 네. 주고받았던 문자가 아주 있지 사적인 않습니까? 문자. 예,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위신을 손상했죠. 위신을 손상했다. 네. 그리고 이 검찰청법 43조를 한번 찾아보니까 정치운동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운동 안 했다라고 또 정치에 관여하는 하되 운동은 안 했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사도 징계 대상에 이 김영철 검사는 이미 검사징계법상의 문제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그 저희 뉴탐사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일단 고소장의 피고소인에는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 뭐 장경태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무도 그다음에 없죠. 저희 보도에 앞서서 이걸 후속 보도했었던 여러 언론들이 있잖아요. 시사인이라든지 KPI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뉴탐사만을 이제 좀 고립해서 좀 조기에 진언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권하고 지금 맞서 싸울 정도의 그 결기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검찰청 징계법을 검사 징계법을 잠깐 보면요, 일반 공무원들도 징계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별도의 검찰청법에 의해서 받는데 보통은 일반 공무원들 경우에는 그 형사로 문제가 되면 바로 먼저 징계 절차부터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검찰들은 오히려 그 형사 문제가 제기돼서도 징계는 별도의 법에 의해 가지고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징계법이 그런 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준성 씨 같은 경우도 그 문제가 되어 법에 이미 기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안 내리고 승진까지 시켜버렸잖아요. 맞아요.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김영철 검사가 지금 고위공직자에 해당이 되죠. 그렇습니다. 차장검사예요. 네. 지금. 네. 그런데도 이런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이 보도에 대해서도 자기가 명예훼손으로 과연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고소를 한 거냐. 이미 대법원 판례는요, 여기 이제 한겨레 기사를 잠깐 보시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한 번도 유죄된 적이 없다라는 제목 하에 밑에 보시면, PD수첩 얘기가 나옵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당시에. 대법원 판례가 지금까지도 이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공직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더더욱이, 여기 이제 읽어드리면, 대법원은 언론 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내용이 객관적으로 최종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 의혹을 품을 만한 이유가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이게 대법원 판결문이에요. 네. 저 판례는 뭐 청담동 술자리에 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네요. 그대로 적용되죠. 대통령이 특히 관련이 되는 법무장관. 사건이니까. 그죠? 김영철 검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영철 검사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뭐 고소장 첫 페이지부터 좀 볼까요? 뭐 앞부분은 뭐 이름 이렇게 나오는 부분 이제 빼고요. 고소 취지부터 이렇게 보면 첫 페이지는 고소 사실 요지에서 쭉 나와 있는데 결국 유튜브가 기사로 이거 이제 게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핵심적인 내용은 비방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허위 사실만. 오빠라고 했는 것만으로는 내가 불륜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다음에 나한테 확인도 안 하고 보도했기 때문에 비방 목적이 있다. 요 두 가지를 들어서
고소장을 썼습니다. 그게 딱 전부예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정보통신망법 70조를 들었는데 70조 2항입니다. 2항을 들어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비방할 목적 있죠. 네. 법에 이 비방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우리가 공연성 이렇게 얘기하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위 사실. 그러니까 요 70조 2항을 들어서 지금 요게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이제 최상한선을 두고 있고 대신 이제 사실적 시행 경우는 이제 1항에 얘기를 하고 있죠. 2항은 허위 사실, 1항은 사실. 네. 그래서 결국 김영철 검사는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허위 사실. 여러분 이게 허위 사실인가요? 네. 뭐 그렇게 주장을 안 할 수 없죠. 저걸 네. 인정을 하면은 사실은 그 단순한 그 징계를 넘어가지고 그 유증교사한 혐의 때문에 지금 뭐 중대한 그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뭐 그 장시호의 녹취록 자체가 허위 사실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김영철 검사. 뭐 이해는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총 6가지 대목을 우리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을 6가지 대목을 허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죠. 첫 번째로 검찰 내 회유와 증언 조작을 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허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시호가 김영철을 오빠라고 부르며 불륜관계가 형성됐다. 이 부분도 허위다. 오빠라고 부른 거는 이제 본인도 인정을 했는데 인정했죠. 그렇다고 해서 불륜 관계다라고 하는 거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불륜 아니다. 그건 허위 사실이다. 불륜은. 그렇죠. 뭐 나중에 에어비앤비가 드러나더라도 뭐 에어비앤비 같다고 해서 불륜은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장시호와 김영철 두 사람이 형량을 가지고 거래했다. 이것도 지금 허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거죠. 예, 구형을 하기 전에 미리 구형령을 알려줬다. 그리고 장시호 증언 연습과 법정 위증. 요것도 역시 허위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김영철 검사 입장에서는 제일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저게 인정이 되면 그냥 징역 10년짜리 중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장시호에게 이재용 회장의 약점을 캐물은 것. 이것도 허위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게 이게 저는 좀 그 김영철 검사가 이거를 왜 넣었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 술집 사장이 장시호, 김영철 불륜을 알고 태블릿 PC를 숨겨줬다. 요거를 또 허위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 술집 사장으로 지목된 녹취록에서 이 사람은 지금 김영철 검사와 지금 소통 중인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걸 왜 넣었을까? 저거는 이제 주로 변희재와 관련된 변희재 대표하고 관련된 이야기에서 저희 이제 녹취록에도 저 얘기가 이제 언급이 됐었죠.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시호 씨의 이제 옥바라지를 하던 그 술집 사장이 하나 있어요. 예, 여자분인데 그 뭐 대마 성분이 담긴 뭐 화장품을 팔아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뭐 벤틀리 3대를 타고 다닌다는 그건 이제 장시호 씨 통화 녹취록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경찰의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뭐 그 자신의 이제 그 금고 안에 있는 현금, 시계, 태블릿 PC 같은 걸 이제 숨겨주기도 했었다. 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거꾸로 협박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김영철 검사하고의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뭐 자기를 이제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영철 검사가 이제 특히 사적 관계가 일체 없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오른쪽으로 짧게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불륜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장시호와는 오직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관계였을 뿐이다. 그리고 뭐 김영철, 장시호에게 확인을 할 경우 녹취록 내용은 허위로 밝혀질 것이다. 두 사람 당연히 부인하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어쨌든 고소장은 그렇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기사를 게시했고 이것은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불륜 관계에 대해서 허위다.
사적 관계 일체 없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그 보도하기 전에 이제 문자, 카카오톡 그 문자와 이제 전화를 걸었을 때 필사적으로 받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결국 그 반론도 주지 않고 나한테 그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 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필사적으로 문자를 안 읽는 거죠. 필사적으로. 그러니까 비방 목적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 받은 거죠. 네. 그건 뭐 사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그 탄핵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별 그냥 일방적 주장으로 그냥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한 번 더 이제 주장을 해요. 오빠라는 호칭만으로 불륜관계 단정 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저희가 뭐 오빠라고 하는 호칭만 가지고 불륜관계를 단정짓는 건 아닌데 그걸 이제 저희들은 김영철 검사는 저렇게 단순화시키고 싶은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물론 오빠라고 하는 호칭 자체는 사실 사적인 친분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오빠라는 호칭 하나만을 가지고 두 그렇죠. 사람 사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검찰이 하는 방식이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 김영철 검사는 방송 내용을 대부분 봤을 것 같아요. 고소장을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저렇게 오빠라는 호칭만으로 불륜관계를 단정짓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경찰 조사 단계에서 뭐 글쎄요, 소처경찰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탄핵이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편적이고 불분명한 대화 내용을 임의로 해석했다. 네. 단편적이고 불분명한 대화 내용이 아니고 1300개 녹취 파일을 나름대로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장시호 씨의 대화 하나하나를 그 객관적인 그 상황하고 이제 비교해 가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한 거예요. 예. 검찰은 저렇게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사들이 그 기사를 그렇게 아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 수사권을 들고 있는 검찰을 상대로 기자가 저렇게 단편적이고 불분명한 대화 내용을 이렇게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기사 쓸 그런 정도의 배짱은 없습니다. 그냥. 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녹취록 내용, 요건 더 비슷한 내용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중원부원이에요. 중원부원 계속 반복됩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그렇게까지 급박하게 보도할 이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죠.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이건 이제 언론인으로 또 이렇게 적어주네요. 지난번에는 막 청담동 때는 막 유튜버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더니 이제는 언론인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막 적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주된 부분에 대한 허위임이 충분히 인식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허위로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가 볼 때. 아니 1300개의 녹취 파일에 그 2년간 한 사람을 상대로 저렇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럴 수 없죠. 저걸 보고 저걸 어떻게 저걸 허위라고?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청담동 술자리하고 정확하게 비교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청담동 술자리도 동석자의 확인 취재 과정이 분명히 수반되었습니다만은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첼리스트의 남자친구의 첫 통화 그리고 두 번째, 뭐 세 번째 통화 몇 개 더 있었는데 1300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좀 저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정영학 대장동 사건 정영학 녹취록 가지고 검찰이 얼마나 많이 울거먹었어요. 네.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 그대로 베껴 쓴 기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똑같은 논리라고 얘기한다면 다 그 기자들 다 불러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고소장 내용이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이유는 김영철 검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뭔가를 한번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허접하게 해서 고소장을 썼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이제 이 녹취 파일의 그 주인공 당사자는 그 검찰이 특급 도우미 복동이라고 부르면서 무려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공소유지 주요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굉장히 이 증언 가치가 높은 이걸 했었던 장시호 씨의 대화입니다. 장시호 씨를 그렇게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할 때는 굉장히 기억력이 비상하고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 갑자기 이 장시호 녹취 파일이 등장했을 때는 장시호는 형편없는 예, 과장, 허풍, 예, 거짓말쟁이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 네.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김영철 검사의 고소장을 읽으면서 야, 이거 또 하나 공개해야 되겠다 싶어서 녹취 파일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하나 공개했는데 오늘 그 공개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내용은 이제 그 헐레벌떡으로 그 유명한 녹취 파일이죠. 2020년 8월 19일 날 장시호 씨가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에어비앤비를 잡아놓고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복층 그 숙소를 하나 잡아놓고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김영철 검사가 이제 그 보니까 부서 이제 회식 중에다가 이제 나 거기 갈게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10분 만에 놀던 친구들 이제 방을 비우게 하고 김영철 검사하고 이제 미래를 이제 줄긴 거로 보이죠. 통화 녹취. 뭐 날라다니고 이랬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 이제 9시가 돼 가지고 그 같이 김영철 검사가 이제 그 급박하게 들이닥치기 전까지 같이 방에 있었던 이 지인하고 이제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날 있었던 상황들을 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통화 내용들이 그대로 녹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법 거래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었어요. 네. 세금 거래도 있죠. 세금 관련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너를 오래간만에 만나니 이렇게 설렐 수가 없다, 레이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느낌으로 사는 거야, 그걸로. 이런 게 진짜 사랑인가 봐. 그럼. 우정이지. 이런 게 맞아. 제이비를 만나면 이런 떨림이 없거든? 있으면 이상한 거지. 있으면. 아, 나 왠지 모를 죄책감과 지금 뭔가에 뭐 너무 머릿속에 컨퓨즈해, 지금. 오늘 안티다, 안티. 정답, 왜 이렇게 웃기냐. 내가 아까 방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살짝 했거든. 이게 구조가. 나는 발바닥도 더러워 죽겠는데. 응. 아니, 그러니까 너 발바닥 결국 안 닦고 있었어? 뭐 닦았지? 담배 치키느냐고. 그러자마자 너 가고 1분 뒤에 도착했다니까. 아니, 그 와중에 내가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온 척했다니까. 막 이빨 닦고 막. 아니, 나 그 생각했다니까. 이 들어오자마자 붙어서 막 이렇게 하기엔 구조가 너무 안 나온다 이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안 그래도. 넌 다시는 이런 데 있지 말라고. 아니, 이게 누가 봐도 오늘 거기는 그리고 있잖아. 너네 신랑은 일단 재벌이야, 오늘. 아유, 재벌이 왜 이런 집을 몇 채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 너무 웃긴다. 거기서 어울렸던 메뉴는 컵라면이었어. 유다가가 아니라. 내가 세금 서류 보여줬거든? 무슨 소리? 세금 왜 20장이냐고. 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 다 보이더라. 아이, 그리고 그거 해결해준대. 이제 압류 다 풀어준대. 진짜야? 어머. 공사장한테 바로 전화해주던데. 어머. 한 2달만 있으라고. 세금 검사가 우리 안 총장님 계시니까 아니 검사가 그 세금 민원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특수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보면 검찰청에 국세청 직원들이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특수부에. 그래서 거기서 인연이 된 사람들하고 같이 연이 돼 가지고 마침 그 사람한테 있어서 해결해 준다고 했을 수도 있고, 보통은 보면은 그 국세청에서 나간 직원들한테 민원을 이야기해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한다면. 근데 요거는 조금 특이하게 자기가 아는 사람 같아요. 밤에 바로 직접 전화해서 해결해 주던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압류 풀어준다. 야, 이게 압류 풀어주는 게 이게 그 누가 할 수 있는 권한? 압류는 세무서장밖에 할 수 없어요. 푸는 거는 징수권자거든요. 그래서 청장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세무서장한테 전화했던 게 그런 거죠. 저거는 이제 뒤에 한번 장시호 씨가 얘기했었던 저 세금, 저 압류권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한번 또 저희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저 통화 녹취록에 이제 JB라고 또 등장을 하죠. JB. 네, JB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35살짜리 저 통화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장시호 씨는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어떤 한 40 40 정도 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연하남이에요. 예. 근데 이 JB하고 만날 때는 그런 설레임이 없었는데 확실히 리킴스타하고 만나니까 그런 느낌이 좀 다르더라. 그런 그것이 얘기를. 사랑인가 봐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잖아. 장시호 씨가 노래를 다 불러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발바닥이 더럽다는 얘기는 이제 김영철 검사가 오기 전에 친구들하고 이제 그 놀았잖아요. 뭐 이제 뭐 술도 좀 먹고 뭐 회도 시켜 먹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던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미처 그 방을 이제 치우지 못한 상태에서 들이닥친 그냥 거죠. 담배째만 이제 겨우 치운 상태에서 들이닥치다 보니까 이 발바닥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미끌미끌 지저분하게. 지저분한 상태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김영철 검사한테 작년 11월 7일에 문자를 보내면서 저 통화 당사자 있잖아요. 통화 상대방.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아주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사람한테 부자인 것처럼 좀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검사 백이 있는 것처럼 자랑했다라는 것이 문자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너 지금부터 재벌해라. 라고. 오히려 재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너는 그동안에 재벌이었다. 그런 거죠. 그렇게 지금 꾸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김영철 검사가 딱 왔을 때 딱 가지런히 잘 정돈된 방을 생각을 했는데 막 난장판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물어봤을 거고 장시호가 설명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친구들이 사실상 와서 놀다 갔어 라고 얘기하면서 친구들은 어떤 친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지인의 남편. 남편. 남자 친구를 이제 굉장한 이제 재력이 있는 그 재벌 쪽 사람으로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집이다 여기가. 이게 이제 호텔이나 모텔이 아니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했던 숙소니까 보통 뭐 일반 저 주택으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자기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게 아니고 친구 집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같고 이런 집들을 한 며칠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거짓말을 그때 했던 거짓말을 지금 또 우려 먹었다. 그때 얘기를 하긴 했나 봐요. 그렇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 7일 날 그 비슷한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철 검사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시간과 장소를 애매하게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불륜이 아니란 걸 어떻게 입증해야 되냐. 본인 스스로 표현에 따르면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하냐.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8월 19일 날 밤 아마 11시 반 넘어서 12시 사이에 아마 이 둘이 닥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럼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그 부회식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날 나는 부회식 안 했다. 그리고 그 부서 내에 뭐 이렇게 승진자 없었다. 부존재 증명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뭐 그 인사 그 발령 사실은 또 어떻게 알게 됐는지 부분들을 이 공식 법무부에서 공식 발표가 되기 전에 시간까지 거의 다 지금 특정이 되잖아요. 1시 10분경에 또 나가는 것까지 또 봤다는 목격자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저희가 고소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저희 보도 내용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반박, 그걸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방송 내용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거는 다 사실이 아니다. 증거는 대신 없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 장시호도 그렇고 나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냐. 그게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면 절대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없으니까 저렇게 해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추가로 그 불륜 사실을 전부 허위 사실이라고 하고 근거도 없이 보도한다고 하니까 일단 녹취 파일을 좀 하나 깠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파일들이 저희들이 사실 불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거 빨리 이건 정리하고 넘어가고 우리는 이거보다는 위증교사라든지 아니면 사법거래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일단 뭐 불륜 자체부터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차고 넘친다는 표현이 지금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서 뉴탐사에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영철 검사 고소장을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2023년 11월 7일자 장시호 사과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김영철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의 뭐 사지에 몰렸다가 겨우 자기를 구조해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중요한 입증 증거일 텐데 이게 지금 고소장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지금 어제 온 게 아니잖아요. 고소장 제출하고 나온 문자가 아니고 이미 2023년 11월 7일에 이미 장시호가 보낸 문자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반박을 하지 못하고 이 있습니다. 사과 문자를 보내게 된 그 과정도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KPI하고 관계. 그렇죠. 때문에. KPI가 취재 들어가니까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통화 내역을 그대로 보낸 다음에 보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저걸 증거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혹시나 장시호가 나중에 말을 바꿀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 저거는 때문에 사과 아닐까. 문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론 플레이용이고요. 저걸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대치기를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장시호가 그거 내가 오빠가 보내라서 보낸 건데 이 말을 한마디만 해버리면 아니 그렇기도 하고요. 그 문자 자체만을 공개가 되면 문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저 사과 문자가 오게 되는지 부분들이 다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만 놓고 보더라도 장시호 사과 문자는 먼저 그 KPI 기자하고 통화 녹취 파일을 먼저 보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본인이 정말 그 김영철 검사하고 사적인 친분이 없는 관계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과 문자를 보내기 전에 그렇죠. 김영철 검사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걸 보내고 사실은 이렇게 기자가 이런 식으로 좀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이거 참고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제가 검사님 뭐 먼저 뭔가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전에 있어야죠. 몇 개가 왔다 갔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야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대뜸 그냥 먼저 통화 녹취 파일만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런 건 사적인 이상하죠. 친분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냥 대뜸 저 기자하고 통화 녹취 파일 훅 던져놓고. 그러면 김영철 검사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무례한 법이 어딨냐고 막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어야죠. 그러니까 저건 아마 사전에 전화로 오빠 큰일 났어. 전화 왔어. 어떡하지? 내가 이 통화 녹취 파일 보낼 테니까 이거 한번 좀 들어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김영철 검사하고 사적 친분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전화번호만 아는 거라고 하면 사전에 녹취 파일 보내기 전에 뭐 간단하게 그죠 뭐라고 미안합니다. 한번 다음 들어주세요라든지. 그렇죠. 근데 내용도 한번 읽어보면은 사실 사전에 먼저 저쪽에서 이런 내용으로 써서 보내라고 했을 가능성까지도 엿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전체 문자 내용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되면 언론에 그 플레이된 거 말고 그럼 이것이 정말로 김영철 검사하고 사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이 사과를 하기 위해서 보낸 건지 아니면 김영철 검사의 기획하에 이루어진 기획된 사과 문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그런 문자인지는 사실은 그냥 그 당시 앞뒤 맥락만 문자 맥락만 보면 금방 드러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증거로 제시 못한 거죠 수사기관에. 그래서 고소장에도 아예 증거로 내기도 고소장에 증거로 제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사과 문자로 그 논란이 종식됐다고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사과 문자조차는 고소장에 증거로 제출 못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최고의 무기일 텐데 저거를 제시를 안 해요? 너무 이상합니다. 그다음 장시호가 검사 인사 정보를 미리 파악했다라는 저희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이유를 해명하라 했는데 최소한 저런 데 대한 설명도 없어요. 단지 오빠만으로 우리가 단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언론 보도 나기 8일 전에 미리 알잖아요. 네. 저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목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목격자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가 없어요. 네. 저게 왜 목격자가 자기가 맞닥뜨린 사람이 뭐 그 지인인지 아닌지 물론 목격자는 모르죠. 본인은 뭐 의식을 못했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목격자가 우리가 있다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목격자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목격자는 아니래도 나는 그 당시에 뭐 코로나 또 그래서 집합금지 상황이라서 부에서 회식을 할 수 없었다.
뭐 승진자가 없었다. 최소한 이런 정도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보도 전에 뉴탐사가 김영철 검사에게 보낸 전화, 문자, 송신 기록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보도했다고. 그러면 김영철 검사가 계속 전화 안 받고 있으면 보도를 못 하는 겁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반론을 거부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전화 안 받고, 지금도 문자 답이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다음 이 부분 말입니다. 장시호 마약 혐의 조사조차 없이 그 처리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없어요. 예.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맹탕 고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용으로 나 고소했다. 예, 내가 당당하니까 저를 믿으세요. 예,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고소장 하나로 잘 논란이 종식이 안 되니까 이제 사과 문자까지 깠는데 정작 사과 문자를 증거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입수했던 사과 문자를. 네. 그렇게 신주 딴지 모시듯 한 사과 문자를.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저 사과 문자 때문에 김영철 검사는 본인의 주장이 탄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발을 그래서 사과 문자를 공개 안 하고. 버틴 거죠. 네, 저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처음서부터 저걸 던졌어야 돼요. 네. 고소장 제출하기 전에. 저거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자기가 보더라도. 이게 제3자가 다 보면, 아유, 이거 기획된 사과 문자라고 하는 거 금방 탄로날 텐데. 어떡하지? 허접해요, 지금 내용이. 장시호 씨의 그 장문 능력으로 보면 저 전체를 저렇게 길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도 의심스러워요,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김영철 검사 고소장을 보다가 야, 이건 좀 안 되겠다. 이거 특히 이제 그 이재용과 장시호 간에 서로 그 입을 맞춘 그런 정황들이 그 녹취록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분류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가장 이제 이 사회적인 이제 그 관심은 뭐 사실은 두 사람의 불륜보다는 그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그 위증 교사, 그 다음에 그 이재용의 약점을 틀어준 사법거래, 이제 이 부분들이 과연 사실이냐, 이제 이 부분들이 가장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피고인하고 증인 사이에 또 한 장소에서 입을 맞추게 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 또 그 당시 이제 그 대검의 이제 그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의 사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왔는지 부분들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비교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장시호 씨를 상대로 한 유증 교사는 매우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일단 그 삼성 그 국정농단 삼성 뇌물 사건 관련해서 여기 2017년 12월 11일 날 열렸어요. 항소심 재판이 열렸죠. 네. 그때 피고인 5명이 다 출석을 했네요. 네, 12월 6일 날 5일 전에 이제 장시호 씨는 이제 법정 구속이 됐고요. 예. 자, 이 5명이 다 출석을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좀 따져가 보죠. 네. 메뉴에 이재용 하나 딱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넘어갈게요. 자, 1심 선고가 나면서 그때 이재용, 장충기, 최지성 이 세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네. 그리고 이 5명 중에 박상진, 황성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건 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장시호 씨가 그 자기가 이제 법정 증언에 앞서 가지고 그 이재용 그 회장하고 단둘이 검사들이 이제 피고인 교도관까지 물러가게 하고 단둘이 만나게 해줬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발언을 한번 검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12월 10일 날 열렸었던 이재용 그 공판 전에 두 사람이 단둘이 그럼 만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피고인이 5명이나 됐기 때문에 피고인 대기실에 통상적으로 같이 있거든요. 관련 하나의 사건은. 그래서 과연 피고인 대기실에 5명의 피고인 중에 몇 명이 있었겠냐. 12월 11일 날. 그걸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총 5명의 피고인 중에 1심 때 집행유예를 풀려난 사람이 2명이 있었던 거예요.
박상진, 황성수. 네. 두 사람은 두 사람은 불려졌죠. 불려요. 그래서 항소심 때는 3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네. 자, 이 5사람이 다 삼성 사람들이죠. 네. 자,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이 3사람이 구속돼 있었다는 얘기죠. 네.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사건 검색을 하면 이 당시 사건이 어떻게 진행지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네, 10월 12일 날 이제 이 3명은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구속 기간을 재경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에는 이분들은 그 법정 옆에 피고인 대기실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피고인 대기실에 같이 있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장시호 씨도 다 봤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피고인 대기실에 있었다면, 예, 장시호 씨도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장시호 씨도 역시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는 그 법정 옆에 있는 피고인 대기실에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장시호 씨 녹취 파일을 보면은 들어갔을 때 이재용하고 김영철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지금 최지성, 장충기 얘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살펴본 거예요. 사건 당시 기록을. 자, 11월 17일자의 사건 기록입니다. 12월 11일 그 공판을 한 달 정도 전에 장충기 씨가 석방이 됩니다. 이 3명 중에 구속된 3명 중에 한 명이 석방됐어요. 그러면 이제 2명 남았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12월 5일 날, 그러니까 12월 5일. 12월 11일 날 재판이 열리긴 그렇죠. 장시호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최지성 씨도 석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재용 한 명 남았네요. 네. 이재용 한 명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고요. 네. 그러면 12월 11일 날 재판 때 피고인 대기실에는 이재용 혼자만 있는 거예요. 네, 구속된 피의자가. 네. 나머지 최지성, 장충기 2사람은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방청객들 들어오는 그쪽 통로로 들어와서 이제 그 피고인 석에 이제 앉는 거고, 다만 이제 구속된 이재용은 피고인 대기실에 있었어야 돼요. 자, 12월 5일이라고 그랬어요. 12월 5일 날 구속된 3명 중에 두 번째 사람, 최지성이 석방됐는데 그 다음 날 장시호가 구속이 됩니다. 법정 구속이 돼 있죠, 그때. 그 다음 날 신기하죠. 장충기, 최지성 2사람이 석방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톤 터치하듯이 장시호가 법정 구속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별건이에요. 네. 별개의 사건에서 이제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되는 겁니다. 네.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 횡령건으로. 네. 구속이 딱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이 12월 11일 날 열리는데 이날은 신기하게도 구속된 사람은 이재용과 장시호밖에 없고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모두 불구속 상태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분명히 3명이 구속 상태였잖아요. 원래는 5명이 구속될 뻔했는데 2명이 이제 5명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안 돼? 1심에서 황성수, 박상진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네. 장충기, 최지성 2사람은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났고 네. 그래서 12월 11일 날 구속된 사람은 이재용, 피고인 중에는 유일하고요. 네. 그다음에 장시호 씨는 이제 그 전날. 그전 12월 6일 날 구속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장시호 씨 녹취록에 나오는 그 상황이 네. 딱 맞아. 대법원 사건 기록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시면 장시호 씨는 이렇게 설명했었죠. 이쪽 왼쪽 편에는 이재용이 있었다 했나요? 오른쪽 편에는 김스타가 있었다 했나요? 양쪽에서 지금 2사람이 손짓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참고로 얘기했어요. 이제 피고인 대기실에는 이제 그 검사들이 뭐 원래는 안 들어가죠. 원래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검사들이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제보자 X 워낙 이 출정 경험이 많은 제보자 X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제보자 X의 설명은 보통은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하면 호송 차량에 이제 피고인들을 태우고 지하 1층 감방에 전부 다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법정으로 올라가는 법정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각 사건별로 흩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개별 이제 각 사건이 열리는 법정 바로 옆쪽에 피고인 대기실이 있는 거예요. 따로 있죠. 예.
그럼 원래는 이제 5명이 저 피고인 대기실에 있어야 되는데 3명은 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대기실에는 피고인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속된 이재용, 그 다음에 그 법정 구속됐던 장시호가 증인으로. 네. 증인도 역시 그러니까 그게 대기를 하는 구속된 증인은 피고인 대기실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는 이제 원래 피고인 대기실에 굳이 잘 안 오는데 그렇다고 검사가 거기 못 들어가게 하는 규정은 없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김영철 검사 입장에서는 장시호 씨가 12월 6일 날 법정 구속이 돼서 굉장히 디프레스 돼 있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증언을 하기 전에 뭔가 눈빛을 교환하기 전에 주기 위해서 사실 잠깐 들려서 장시호 힘내라. 우리가 저 주문한 거 잘 알지? 외운 내용 까먹지 말고 뭐 이런 차원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시호 녹취록을 저희가 이 배제하고라도 대법원 사건 기록으로만 봐도 이재용과 장시호는 이날 피고인 대기실에서 같이 있었을 개연성이 거의 99%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장시호 씨의 주장대 그 녹취록대로 김영철 검사까지 들어와 있다면은 이것은 녹취록의 신빙성은 훨씬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해서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날 보도했던 바로 이 법정 구속날. 법정 구속된 다음 날 이제 검사들이 증언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법정에 들어가서 이재용 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과정까지 다시 한번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상기를 해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그렇죠. 여기서 회장님이 안아줬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님을 보고 눈물이 터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아주 잘 지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근데 자꾸 나로 하여금 뭔가 문제가 되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 개인적으로. 심적으로도. 그리고 그게 뭐 나중에 저기서 알아보면 뭐 나한테서 나왔다고 모르겠어. 저번에도 그랬듯이. 뭐 말로는 부회장님이 앞에서 괜찮다고 하시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 당연한 거지. 증인 재판 나갔을 때도 나 철철 울고 있을 때 회장님이 불러서 이렇게 안아줬거든. 그냥 증언을 하라고 괜찮다고. 진짜로? 나 왜냐면 그냥 법정 구속된 다음 날이었어. 증언대 나간 날이. 그래서 내가 회장님 보고 눈물이 터져갖고 후 입고 나갔거든.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날 김스타가 공판검사로 들어왔고 아, 그때? 내가 김스타랑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서 안 나갈 수가 없었는데 내가 그날 법정 구속이 된 거야 전날. 너 법정 구속되는 거 김사 얘기 안 해줬었어 그때? 1년 6개월 받을 거라 그랬어 오빠. 그래서 그대로 갈 거라 그랬어. 형량 그대로. 산 그대로. 1년 6개월 이제 집행유예 2년이 달 거라고. 그랬었어? 달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거 나한테 얘기해줬어. 구형이 1년 6월이라고. 근데 법부는 구형 1년 6월인 거 알고 갔어. 그래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붙을 거라고. 그랬는데 2년 6개월 엎어치기 된 거야. 그러니까 김수차도 거기서 붕찐 거야. 그리고 그날 불렀어 저녁 때. 야간으로. 괜찮냐고. 괜찮겠네. 막 약 먹이고 막 거기서 뭐 새벽까지 울고 불고 난리 쳐갖고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그러고 또 그 와중에 외웠어. 질문지를 다. 근데 딱 갔는데 이 회장님을 보는데 눈물이 터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판사가 추정하겠습니다 한 거야. 이 회장은 이 회장대로 괜찮다고 지금 하라고 이제 김수차를 불러. 너 힘들면 들어갈래. 갈래. 근데 이제 박준 검사라고 김수차 위에 있었던 그땐 김수차가 부장이 아니었거든. 그냥 검사였었거든. 부부장님이 같이 들었는데 부부장님이 어제 연습한 대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 그날. 근데 이제 그리고 얘기가 끝나고 이 회장님 불렀어. 근데 검사 측에서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회장님한테 제가 증언을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어차피 자기네들은 그 증언대에서 장시호 씨 말이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변호사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검찰 측에서 시킨 대로 해 장시호 씨도 살지 않겠냐. 어차피 지금 징역을 이렇게 오래 받았는데
뭐 지금 내 입장 걱정해줄 때가 아니지 않냐. 아, 그렇게까지 말해줬어. 자네가 수위 있고 여기까지 왔을 때도 무슨 마음으로 왔겠냐까지 얘기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회장님한테 죄송해요. 저 증언할게요. 그랬거든. 여기서 잠깐 그 장시호 씨가 날짜를 그 다음 날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법정 구속된 다음 날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명백한 기억의 착오일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법정 구속된 건 12월 6일이고 증인 신문이 있었던 건 12월 11일이니까. 그래서 날짜를 뭐 그거를 이제 뭐 아마 뭐 검찰에서는 것 봐라 잘못됐지 않냐 뭐 실수했지 않냐 이렇게 서위다 이렇게 근거로 삼기에는 이게 약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미 이제 저게 2017년이고 저 발언했던 건 20년 20년이기 때문에 3, 4년 정도 지났으니까 3, 4년 전의 기억들이 약간 세부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흐릿할 수가 그게 너무 더 자연스러워요. 네. 장시호 씨는 당시에 그 경황이 없고 하루 종일 울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날짜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아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 자기가 증인신문 냈을 때 자기를 이렇게 안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아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법정 안에서 저렇게 할 수는 없고 피고인 대기실에서 같이 두 사람이 있었다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피고인 대기실에서는 피고인은 이재용, 장시호 딱 두 사람만 있었으니까 가능하죠. 교도관도 또 나가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피고인 대기실에 보통 있을 때는 수갑을 채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봤지만은 뭐 수갑을 채우는 게 원칙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2번 중에 1번은 수갑을 채우고 1번은 안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피고인 대기실에서는 뭐 사실은 수갑을 채우지 않고 네. 바로 재판에 들어갈 경우에는 또 미리 풀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네. 네. 그리고 잠깐 여기 휴정 얘기가 나왔는데 재판이 진행 중에. 근데 기사를 뒤에 찾아봤는데 장시호 씨가 이제 오후 2시에 나와서 6시에 이제 그 증인신문을 끝내고 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간에 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장시호 씨가 조금 기억에 혼동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뭐 또 기사에는 안 나와있지만 실제로 잠깐 휴정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에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1분간 정적이 있었다는 얘기는 있긴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계속 울어가지고. 네, 이 기사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달 이날 오후 2시 3분쯤 장 씨는 방원의 안내에 따라서 녹색 수의에 흰색 운동화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의를 입고 나왔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거하고는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언 선서를 보통을 하거든요. 나와서. 그런데 증언 선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연신 손으로 얼굴을 훔쳤고 이상치 못한 상황에 재판부는 물론 특검 측과 변호인도 장 씨를 가만히 응시하면서 법정에 약 한 1분간이면 꽤 긴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휴정을 했다는 걸로 자기가 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어쨌든 저 기사에서 보듯이 실제로 장시호 씨는 이제 12월 6일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그 이재용을 상대로 증언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그대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시 수의를 입은 모습의 기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 입은 장시호 법정서 눈물이라는 12월 11일자 기사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차례 출정하면서 저렇게 수의 입고 나간 날은 딱 저날 한 이날 유일해요. 이날. 네. 이재용 증인하는 날이 유일합니다. 네.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었다라는 녹취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도관들 나가 있어라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그 교도관들이 원래 못 만나게 하나 증언이랑 그거랑 근데 교도관한테 나가 있으라 그러고 불렀거든. 이 회장이랑 만나게 해주라고. 이 회장이 저기서 만난다고. 그래서 내가 왼쪽을 보면 김수차 때문에 울고 있고 오른쪽을 보면 이 회장 때문에 울고 있고 막 이제 김수차는 밑으로 손으로 사인 보내고 울지 말라고 툭툭 치고 있고 이 회장은 이 회장대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툭툭 치고 있고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날. 나 그냥 옷도 못 바꿔 입고 나왔어. 수의 입고 나왔어. 너무 어지러워서.
바지가랑이를 못 끼워 넣었고. 그래갖고 티셔츠를 못 입겠다고 바지가랑이를 넣었는데 티셔츠를 못 입겠다고 그냥 수의 달라 그래서 수의 입고 나갔어. 그래서 처음 내가 수의 입고 나간 날이 그날이야. 아, 맨날 사복 입고 나가다. 근데 이게 이 사건이 이렇게 오다가 뭐를 파헤치니까 여기에 나랑 또 엮인 게 나온 거야. 근데 내가 그러면 내가 또 조사를 받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엮여서 나올 거라는 거는 예상은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김스타는. 난 알고 있지, 김수타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매일에 불안한 것이래. 변호사는 너 진짜 이러다 된다. 뭐라 그래, 변호사. 이랑 왜 엮이냐. 네.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보면은 이제 교도관들을 이제 물러가게 하고 이재용 그 부회장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게 해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증인신문이 열리던 당일날 이제 잠깐 휴정을 하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법정 구속되고 난 직후에 증인신문이 이제 예정된 상황에서 검사실로 불렀어. 두 사람 불러서 저렇게 면담을 주선해 자리를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출정 기록들을 한번 지금 또 확인해봐야 되겠죠. 민주당에서 이제 요청을 했으니까 그 출정 기록을 한번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저희가 오늘 이 대법원 그 사건 검색 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두 사람이 그 증인신문한 당일날 피고인 대기석에서 딱 단 둘이만 있는 상태에서 만났을 수는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검찰이 배려만 했다면 교도관들을 불러가게 하고 단 둘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는 있었다. 그런 상황은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녹취 하나 더 듣죠. 이게 다 5월 6일날 저희가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네. 재판정의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빠한테도 사실대로 얘기했겠어. 오빠 나는 더 이상 어떤 사건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고 이걸 조사해서 나와서 그렇게 되면 내가 조사를 정정당당하게 그냥 받고 사건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아니면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크나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뭐 단순하게 엮여 있는 건데 뭐 여자 문제나 뭐 그런 등등등. 근데 이제 뭐 검찰 측에서는 이쪽 산성계에 뭐 나쁜 일이라도 하나 터지면 재판에 유리해지잖아. 아직도 뭐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다닌다 그럴 거 아니냐. 근데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김수태 오빠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잖아. 근데 양쪽 둘 다 내가 그동안 증언 때 섰듯이 지금 그 마음이 똑같은 거야. 이쪽 입장도 못 듣겠고 저쪽 입장도 못 듣겠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말 물어봤을 땐 증언을 안 하겠다 그랬거든. 다른 건 다 했는데 그 말이 76억이 오고 간 게 뇌물이 되냐 안 되냐를 이 회장 측에서 굉장히 엇갈리는 그게 되거든. 그 금액이 70억이 넘어가면은 뭐지? 더 큰 범죄가 되더라고. 가중처벌? 근데 그 말 금액이 넘어가면 그게 가중처벌이 돼.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증언을 안 하겠다 그랬거든. 말을 어떻게 사오고 뭐 정리하고 나 그거 모른다고 알면서 모른다고 했거든. 근데 내가 그 연습할 때는 다 그걸 해놨는데 그거는 참 말 못하겠더라고. 그래도 이제 다음날에 김입자가 불러갖고 왜 다시 증언 한번 써줄 수 있냐 해서 안 하겠다 그랬거든. 그래 너 너무 힘들었다. 그래 내가 너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부탁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오빠도 인간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놔줬지 나를. 그리고 내가 지금 2년 6개월 받아갖고 법정 구속하는 애한테 그치. 한 번 증언 때 나올. 그리고 판사가 한 번 더 증언을 하겠다고 이쪽에서 오늘 장시호 씨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음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잡아줘 달라는데 판사가 안 된다 그랬어. 아, 진짜? 추후에 상의하도록 하겠다 그랬어. 왜냐면 변호사 측에서
증언을 2번 번복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검찰 측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내십시오. 해야 되는지 어떤 거였거든. 판사 제출을 하시고 검찰 측에서 그래서 판사 측에서 검토한 다음에 다시 증언을 부를지 안 부를지 선택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법정 구속되고 너무 힘들었었어. 너 그때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왜냐면 내가 지금 2년을 더 살아야 됐었거든, 그때. 6개월밖에 안 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일이 구말이어서 누구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그날 그거 애운 것도 진짜 대단한 거였어.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은 뒤에 이제 기사를 살펴보도 되겠지만은 이날 와서 그 장시호 씨가 굉장히 중요한 증언들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예, 특히 그 동계경기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었던 1, 2차 그 금품 요구 외에 이제 2016년 10월 달, 그러니까 최순실이 구속되기 직전에도 독일에서 다시 한번 삼성에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뜯어냈다라고 하는 증언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그 증언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말이 오락가락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장시호 씨 얘기에 따르면은 이재용의 가장 치명적인 말 가격 부분들, 그 70억이 넘어가는 그 부분들은 자기가 끝내 얘기를 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이 끝난 그 다음 날인가요? 그날 이제 그 김영철 검사가 또 불러가지고 한 번 더 증언해 줄 수 있겠니라고 했는데 본인은 그런 일 못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장시호 씨의 증언대로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려면 출정 기록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시호 씨가 12월 6일 날 법정 구속되고 난 뒤에 사실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 미리 검사들이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12월 10일 날 저 공판 끝나고 난 다음 날도 뭐 장시호 씨를 뭐하러 부릅니까? 부를 일인데 만약에 근데 그날 불렀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 장시호 씨를 부른 날 뭐 이재용 그 부회장도 같이 불렀다고 한다면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이제는 없는 거고요. 네. 그 출정 기록을 봐야 분명한 것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출정 기록 안 내놓고 했다고 그러죠? 장영태 의원 말로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더 많은 지금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검사들이 사전에 장시호 씨한테 자신들이 자료를 주고 외우게 해서 증언 연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법정에 이제 데리고 갔다는 건데 그 당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증언 연습을 시켰던 정황들이 많이 확인이 돼요. 예. 기사에. 예. 그렇죠. 이게 12일 기사인데요. 11일 날 있었던 거를 이제 기자가 쓴 거예요. 자기가 본 거를. 여기 보니까 제목 한번 보십시오. 장시호가 제 대답이 맞나요? 라고 검사에게 물어보는 거 같죠? 네. 자기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검사들을 보면서 제가 맞게 대답했나요? 이제 이런 취지로 계속 검사들 눈치를 봤다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죠. 사실 증언 연습을 해서 제대로 내가 대답하고 있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보면 이것도 놀랍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이제 이렇게 장시호 녹취 파일을 듣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대로 답변한 게 맞나요? 등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증언하려는 모습이 아닌 정해진 정답을 찾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특검 측 신문에는 장 씨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자 특검의 입을 보고 대답하기도 했다. 야, 이게 장시호 씨 말이 지금 입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내용들을 그냥 기억에 따라서 증언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제가 답변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외우게 했으니까 뭘 봐야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야 될 때 특검 검사가 입으로 뭐라고 오물오물거리는 걸 보면서 그걸 따라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이 시험 칠 때 답 가르쳐 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근데 저 부분 이제 특검의 입을 보면서 그 답변을 했다. 뭐 사람 이름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한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이재용 2심, 항소심이죠. 특검, 이재용 재판서 장시호 감싸기만 반복했다. 이 제목도 참 희한해요. 그런데 여기 푸른색으로 칠해진 부분 보십시오. 특검 신문에서 장 씨가 만났던 인물 이름을 똑바로 답변하지 못하자 특검은
이성한이라고 낮게 말했고 장 씨가 이를 따라 말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토막이 가는 것 같다. 이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검사가 그때 KT에 가서 돈 받아올 때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네. 라고 이제 딱 이성한 이렇게 외운 대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답을 못하니까. 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장시호가 이상한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짝 얼어 뭐 있는 거죠 긴장 상태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외운 대로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건가? 검사님은 저희가 그 일러준 대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본인이 법정 구속돼서 지금 사실은 정신이 없으니까 저런 실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자들이 지어낸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장시호 녹취록에 딱 부합되는 그런 기사죠. 진짜 놀랍습니다. 이 기사가 전 제일 놀라웠어요. 이 특검이 이름을 불러주고 그거를 대답해서 따라. 왜냐하면 그 증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기억에 따라서 말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기억, 자기가 기억하고 만약에 이성한 이름을 모르면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요 이제 이성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사가 좀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두 개. 복수의 그 기사에서 다 확인이 되는 내용이에요. 요 말고 또 하나 더 있군요. 아니 앞에 그 남아 있잖아요. 요거. 네.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정확히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자 브릿지 특검의 입을 보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브릿지 경제에서는 여기 이름이 기자 이름이 지금 안 보이는데 이 기자는 브릿지 경제 기자는 그 이름까지 못 들은 거예요. 이성한이라고 하는 얘기는 못 들은 거죠. 근데 약하게. 메트로 기자는 그걸 들은 거예요. 복화술로 이야기하는 거를 캐치를 한 거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장시호가 증언 연습을 했다. 특검이 그 증언 연습 시켰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런 기사를 보고도 이게 장시호 씨 말이 허위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 기사도 정말 희한합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최초로 장시호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를 안 했다는 거. 이게 이제 12월 11일 날 그 이재용 증언을 마치고 난 그날 당일날 이루어졌던 거예요. 네. 그날 이제 그 검찰이 이제 그 주문한 대로 이제 잘 외운 대로 이제 증언을 이제 하고 이게 다 시나리오에 정해져 있었겠죠. 네. 그날 이제 검찰은 장시호 판결을 이제 항소를 안 하는 걸로. 근데 이게 국정농단 사건은 워낙 뭐 피고인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뭐 막 거지르게 그런데 지나갔죠. 그 수많은 피고인 가운데서 항소를 안 한 피고인은 장시호가 유일했다는 네, 거죠. 이 기사를 보면 1심에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특검 검찰 도우미 장시호 씨가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간에 나온 국정농단 사건 1심 결과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는 처음이다. 네,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그 사법 거래, 그 위증교사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두 번째 문장 보실까요? 검찰은 장씨 혐의가 모두 유죄가 된 점,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받은 점을 들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항소심은 검찰 측 반박 없이, 이게 중요하죠. 검찰 측이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장씨 측이 형량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완전히 김영철 뭐 검사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완전히 짜고 친 거죠. 봐주기 구형을 했는데 법정 구속이 되고 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장시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뭔가 은전은 다 베푼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항소도 포기한 거죠. 저게 이제 사법 거래 전형이죠. 네. 이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막 수많은 언론들이 다 기사를 썼어요 그때.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일단 법정 증언하기 직전에 최소한 피고인 대기실에서 두 사람이 단독으로 만났을 가능성은 있다. 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시호 씨가 요날 유일하게 수의를 입고 나온 것도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그날 뭐 장시호 씨가 너무나 이제 그 이재용을 보고 이제 그 막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검사들이 주문한 대로 외워서 증언한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정황들, 구체적인 정황들도 확인이 됐죠. 예. 이상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지금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 정도 저희가 그 확인이
확인하면 보도를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라면? 이런 정도 확인되고 이 정도 의심이 가는데도 그 김영철 검사가 그 문자를 통해서 반론을 보냈는데도 반론을 보내오지 않으면 그냥 반론 보내올 때까지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김영철 검사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가 카카오톡을 하도 안 보니까 정말 안 보나 싶어서 우리 시민 한 분이 그 반려동물 입양 안내 광고 문자를 보내봤더니 바로 읽더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고의적으로 회피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경찰 조사 과정 또는 뭐 혹시 뭐 재판을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면 김영철 검사는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 하나하나가 이게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는 걸 참 이번에 실감을 했는데 저 때는 뭐 사실 저런 건 그냥 작은 해프닝이었을 네, 거예요. 네, 그냥 뭐 지나갔죠. 이성한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 내가 대답한 게 맞나요? 이런 건 그냥 작은 해프닝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유증 교사, 증언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이 확인이 되고 나니까 드러나니까 이 작게 보이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의 퍼즐을 맞춰가는 느낌을 아마 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재미있게 보고 계실 네. 거예요. 그래서 참 지난번에 그때 그 법무부 인사도 그때 강 기자님이 그게 탁 떠올라서 찾아보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났고 이번에도 사건 기록을 어제부터 계속 찾으신 거죠. 찾아보니까 이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철 검사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네. 물론 이제 김영철 검사는 또 지엽적인 사실을 가지고 거 봐라. 법정 구속된 다음 날 증인 신문이 열린 게 아니고 그 일주일 반 뒤에 열렸다. 그러지 않았냐. 또 내지는 뭐 법정 중에 뭐 휴정이 된 적이 없었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결국 그 저희 보도를 또 허위 가짜 뉴스라고 또 뭐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 보도 내용의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그 보도에서 주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 김영철 검사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엽적인 사실의 일부 사실과 다르다거나 아니면 다소 내용이 과장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주된 내용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보도를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고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들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김영철 검사 서울 법대 나왔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이 기사에 기사가 아니고 이 고소장에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건 뭐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제기해야 되죠. 네.